이 교수의 영화 보자마자 44번은 얼굴입니다. 이 연상호 감독의 얼굴인데요. 영어 제목이 디 어글리입니다. 영어 제목하고 한글 제목하고 좀 차이가 나죠. 그거에 주목을 했습니다. 한글 타이틀 얼굴에 영어 타이틀이 디 어글리인 게 못생긴 사람 그런 뜻이잖아요. 이 영화의 메시지를 정확하게 드러낸다고 생각합니다. 영화 제목이 얼굴임에도 소위 여자 주인공 영희의 얼굴을 끝까지 보여주지 않으면 관객이 끝까지 관심을 집중하게 하도록 궁금증을 불러일으키는 미스터리 박스 같은 수수께끼, 얼굴 자체가 수수께끼가 되는 거죠. 가 됩니다. 이 영화의 기본 서사 구조가 뭐냐면 다큐멘터리 제작 작업이죠. 그 PD, 수지라는 영화 속 주인공, 영상 속 주인공이죠. 이 사람 보이니까 이제 자연스럽게 영상 속 주인공을 맡은 배우 한수현, 의 기자라는 역할에 딱 맞는, 딱 들어맞는 연기 참 잘하더라고요. 를 보면서 그러니까 더더욱 서사 속 주인공, 그 영상 속 주인공이 아니고 서사 속 주인공 영희의 얼굴을 더 궁금하게 만듭니다. 게다가 사진과 영상 예술 작업의 원칙을 배신하듯 가운데 정중앙에다가 스크린 정중앙에 배치한 게 아들 동화안을 연기한 박정민의 상반신 뒷모습 그이 딱 들어가요. 그걸 보통 안 찍죠. 그렇게 아무도. 그 가운데에 얼굴이라는 타이틀이 등장하며 영화 서사가 시작하는데 이것도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이 장면이 한 번만 나오는 게 아니라 그 다음에 좀 작게 또 나오거든요. 뒷모습이. 두 번 더 나오는 것 같아요. 한 번인가? 이는 표정 연기를 할 수 없는 한계에 갇혀서 영희를 연구한 배우 신현빈의 인생 연기에 도움을 주려고 정적인 장면이죠. 배우 박정민의 상반신 뒷모습과 대비되게 동적인 장면, 얼굴은 안 나오긴 하지만 나머지 부분들이 다 나와요. 동적인 장면에 배우 신현빈의 용기 효과에 이점을 제공하려 한 듯한 것 같아요. 작전인 것 같아요. 마지막 씬에서 그 아들 동안에게 제공된 엄마 영희의 얼굴 사진도 연상호 감독의 중알부 인터뷰에 의하면 배우 신현빈의 잘생긴 얼굴, 그 배우는 잘생겼어요. 찾아봤더니 이 아니라 70년대 여성의 얼굴을 합성한 평범한 얼굴이에요. 을 보여주는데 못생긴 얼굴이 아니라 평범한 얼굴이더라고. 대부분의 엄마나 누나 언니를 세상 최고의 미인이라 생각하고 크지만 사실은 그저 평범한 얼굴의 보통 사람이라는 걸 나중에 깨닫고 동화처럼 펑펑 울지는 않겠지만 나와 가장 잘 공명하던 사람인 걸 기억하던 경험을 상기시킵니다. 영희 자신은 재봉사, 재봉사 보조가 이제 시다라고 이 일본 말인데 시다라는 낮은 직이라든가 주변 사람이 모두 똥골레라 비웃다든가 비웃는다든가 못생겼다든가 라는 통념 등 현실 세계 한계에 갇혀 있지 않은 남다른 용기를 가진 사람인 것 같아요. 그래서 기억을 다 해요. 아주 뚜렷하게 기억을 할 수밖에 없죠. 나중에 전각 장인이 될 영규에 그런 예술 혼을 가진 사람의 본성을 제대로 읽어낼 수 있는 영성을 가진 사람 같아요. 이래서 내가 생각할 때는 도스토옙스키의 소설 백치의 무이스킨 같은 성자 같아요. 그래서 너무 가난한 장님이란 영규의 처지를 개의치 않았을 뿐인데 그런 거는 바로
우리 대부분이 엄마와 누나의 사랑을 기억하고 우는 것인데 영희 자신이 못생긴 사람이라서 말만 듣고 장님이니까 사회 밑바닥의 존재인 장님 영규에게 자신을 이용하기 위해 접근했다는 삐뚤어진 오해가 결국 영규의 우발적인 살인으로 이어진 것이라고 여겨집니다. 화가 난다고 목을 누른다면 심하게 누르죠. 공소시효가 지날 정도로 오랜 40년의 세월 동안 영규는 자신의 행위를 끊임없이 반성했을 것이고 그런 반성이 심정선의 봉사 아버지처럼 아들 동안을 힘들지만 혼자 제대로 키워내는 힘이 되었을 것이고 그리하여 아버지가 어머니를 죽인 살인자라는 걸 알게 되었어도 아들이 아버지를 용서할 수 있게 하는 근거가 되었을 것인데 그런 반성은 또한 식음을 전폐하고 유일하게 할 줄 아는 도장 파기에 몰두하여 전각 장인이 되게 하는 힘이 되었을 것입니다. 아들 동안 박정민이 아버지 영규의 살인에 이르는 청년 시절을 연기하게 한 연상호 감독의 연출이야말로 그러니까 그 박정민이 권혜의 어린 시절을 연기를 해요. 아들 동환의 살인자 아버지에 대한 공감의 심리적 바탕을 같이 살아왔으니까 마음속에서 아니 연기로 관객에게 설득력 있게 제공하는 과정이었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아주 놀라운 배역이라고 보여졌어요. 40대의 아들이 응? 아버지를 신문기자처럼 살인자라고 비난하지만 20대의 아버지가 되어 어머니를 살해한 경험의 추체험을 관객과 더불어 실제로 동일한 배우가 했기 때문입니다. 어쩔 수가 없었다. 아니, 어쩔 수가 없다. 라는 생각이 들게 합니다. 관객은 아니고 그 배우 말이죠. 관객은 좀 다른 생각했겠죠. 아버지가 어머니를 살해했지만 어찌 보면 영화라는 건 드라마죠. 그런 드라마적 서사에서는 심리 상태를 영상이란 방식으로 재현해야 하니까 대부분 극단적으로 극화하는 과정에서 제시된 소재라고 간주한다면 한계와 약점과 결함이 있는 근대 성장 시기의 아버지의 전통을 수용하면서도 초월하는 아들의 그러니까 근대 가부장 제도의 아버지의 모습을 보여주는 투르게네프의 아버지와 아들의 세계관을 넘어서는 근대적인 세계관이죠. 이거는 이 영화가 보이는 폴의 팔근대 담론이죠. 팔근대 담론이 이 시대의 사찰이며 성당인 영화 관의 관객에게 설득력이 있어 보입니다. 개인들 간의 경쟁과 국가들 간의 전쟁 등의 원인이 된 개인과 집단의 체면론, 체면이란 단어가 몸하고 얼굴이죠. 그러니까 몸에 붙어 있는 얼굴이란 말이죠. 체면. 전근대 유교 시대에 아버지는 아버지답게 라는 역할론 있죠. 아니 그 이전에 시족과 부족 등 원시 사회에서도 공동체의 윤리 도덕 등 질서를 유지하게 하는 가장 중요한 기초 개념이었다고 보여져야죠. 얼굴 이 체면이. 그러니까 근대 서구 사회의 신사협정이란 말이 있죠. 젠틀맨스 어그리먼트. 그것도 얼굴 봐서 하는 거죠. 또 내 얼굴을 봐서 나도 라는 말처럼 음? 최근까지도 가장 중요한 공동체의 기본 관념이었다는 점에서
못생긴 사람, 어글리라는 이라는 기의를 말의 뜻이죠. 깔고 있는 얼굴이라는 기표로 표시된 연상호 감독의 서사에 정말로 주목해야 한다고 믿습니다. 이게 성취에 집착하는 나 자신을 반성하는 연상호 감독이 부산행과 지옥에 둘 다 성공했죠. 으로 충분한 예산을 지원받을 수 있을 텐데도 그래서 아마 그 지원받은 영화는 다른 걸로 찍었나 봐요. 2억대의 저예산으로 3주 만에 완성한 작은 독립영화 방식으로 이 영화를 제작한 이유이기도 할 것입니다. 영화 감독이라는 상업적 역할에 충실해야 하지만 그런 자본의 그 근대 담론에 종속되지 않고 더 포괄적으로 개관하며 반성하는 힘으로 독립 다큐멘터리 영화처럼 촬영할 수 있다는 이게 탈근대 영화 산업의 미래의 모범이라고 보이는 거죠. 라는 점에서 홍상수 감독과 함께 한국 영화계가 따라야 할 모델이라 여겨집니다. 그걸 인터뷰에서 말했어요. 요즘 극장 영화가 비용과 함께 관객이 느끼는 불호를 줄이는 쪽으로 가고 있는데 비용도 줄이지만 싫어하는 건 안 한다는 거죠. 그게 좋은 방향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예산에 상관없이 더 뾰족하고 개성 있는 강한 영화를 만들어야 관객이 만족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나도 이거에 동의해요. 라고 중앙일보 인터뷰에서 말한 자신의 선언에 부응하는 영화라고 생각합니다. 연상의 감독의 연상호 감독의 서사 논리에 따른 도달한 이런 결론에 관객이 자신의 윤리과 세계관의 윤리 도덕에 따라 동의할 수는 없어도 예술 작품이라는 상자 밖에 이 작품이라는 게 그렇죠. 어, 아웃사이더 박스라고 그러죠. 상자 밖에서 생각하게 하는 그죠? 시적 창의력에 바탕을 두고 있다는 점을 생각하며 받아들이게 하는 거죠. 이 상징 조작이 사실은 이러지? 이 상징 조작이 사실은 죄송합니다. 갑자기 뭘 잘못했어요. 이 모든 상징 조작이 사실 얼굴과 못생긴 사람의 극명한 대조에 바탕을 두고 있습니다. 첫 번째 장례식장 인터뷰에 이모들의 못생겼다는 증언 뒤에서 아들 동환이 파악하는 서사. 이렇게 말하는 바람에 기자가 같이 가자고 그러죠. 근데 가족의 붕괴를 일지도 모를 아버지의 불륜 현장을 고발한 막내 영희가 오히려 집에서 쫓겨났다는 사실. 두 번째, 청계천 봉제공장 동료들의 똥걸레라는 증언 끝에서 사장에 의한 강간을 고발하려고 나섰던 막내 시다 영희의 무모한 듯한 용기를 언급하는 장면. 세 번째 인터뷰에서 강간당한 자봉사인 내가 강간단 재봉사 여자를 만나는데 그게 내가 자신의 시다인 영희에게 못할 짓을 했다는 증언. 뭐냐면 도와주는데 저거 하죠. 나서지 말라 그러죠. 네 번째 인터뷰에서 겉으로는 착한 사장이었지만 직원을 성폭행하는 사람이죠. 이율배반적인 사람이죠. 결국은 달동 내에서 죽어가게 되어버린 사람과의 인터뷰 장면에서 성폭행 고발자인 어머니를 괴롭힌 건 자신이지만 그 당시 범죄로 성립되지 않는 행위였고 깡패시켜 때린 거 말이죠. 깡패를 시켜 고발자인 영희를 괴롭힌 것도 범죄는 아니었지만 살인이라는 범죄 행위를 저지른 건
아버지 연규였다는 사실을 공표합니다. 못생긴 사람이라도 할지라도 어? 그걸로 죽어야 할 이유가 되는 얼굴은 없다는 주제를 살인자 아버지와 아들의 극적인 일대일 대결과 셰익스피어의 리어왕을 연상케 하는 인생 연기 같은 이어지는 아버지 연규를 연기한 배우 권혜여의 고백을 통해서 그저 평범한 사람일 뿐인데도 어? 그분이 나중에 나오는데 그냥 평범한 사람인 걸로 만들어요. 집안의 막내, 직장의 시다, 집안의 아내라는 공동체의 가장 낮은 직위의 구성원이라는 이유만으로 심지어 괴물이라는 등 못생긴 사람이라 평가받아야 했고, 그런 편견으로 인해 결국에는 남편에게 죽게 된 영희의 삶을 통해서, 살인자 남편의 고백을 통해서 관객이 강렬하게 추처음하게 합니다. 레비나스의 타자의 얼굴은 신이다라는 담론이 살인자이면서 희생자가 된 영규 같은 거주민이면서 이민자가 될 수 있을 일반 대중의 이 시대의 만연한 비극을 막을 수 있으리라는 근거가 되리라는 믿음이 생기게 하는 걸작 영화입니다. 물론 별 3개입니다.